겨우 9살의 나이로 영창대군이 유배지에서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영창대군이 빨리 죽지 않을까 걱정하여 온돌에 불을 떼서 아주 뜨겁게 해서 태워 죽였다. 임진왜란의 영웅 광해군은 왜 쫓겨났나? 조선 제15대 왕 광해군의 숨겨진 이야기를 벗겨보겠습니다. 지체 말고 당장 죄인을 압송하라. (1592년 4월 13일) 부산에 기습적으로 상륙한 일본군이 무시무시한 기세로 수도 한양을 향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대체 조선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사건은 뭘까요? 임진왜란. 맞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온 일본군 앞에요. 조선 남쪽의 성들은 차례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보름 뒤였던 4월 28일 조선 조정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북쪽으로 피난하여 회복을 도모해야겠다.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가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한양 도성을 버리고 떠나겠다. 즉 파천하겠다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한 신하가 파천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해야 되는 일? 그렇죠. 대계를 정하시어 사직의 먼 장래를 도모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큰 계획을 정해서 나라의 장래를 도모하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조선의 큰 계획이면 이제 대를 이을 계획이죠. 다음을 정하자. 맞습니다. 그런데 자, 이 선조의 파천과 조선의 세자 자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이런 제안을 했을까? 왜 이런 제안이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파천하다가 갑자기 맞아. 왕이 잘못될 수 있죠.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찾아와서 뭐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당시 이 조선의 세자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바로 이 비어 있는 세자 자리, 지금 전쟁 터졌으니까 위험한 상황이니까 파천하시기 전에 채우십시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조의 뒤를 이을 세자로 낙점된 인물 누구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선조의 아들 광해군이었습니다. 불과 하루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와, 하루도 안 걸렸어요? 네, 급하니까. 급하니까 세자를 정하라는 제안이 있던 그날 밤 조정에서 광해군이 바로 세자로 결정됐고요.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정식으로 책봉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 전란에 입사인 조선의 세자로 낙점된 18살의 광해군. 자, 이때 광해군은요, 조선의 차기 왕이 됐다는 기쁨, 당황스러움, 사실 이런 거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해군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피난길에 오르는 길이었거든요. 지금 막 밀려오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네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4월 30일 새벽. 그렇게 광해군은요, 선조를 따라 경복궁을 나서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광해군이 세자가 된 지 한 달이 지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광해군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광해군한테? 왕세자에게 조정을 나누어 주겠다. 일국의 왕과 다름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이 나라와 백성을 보위하고 아닙니다. 이건 광해군, 전부 다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이제부터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다. 무슨 일이지? 자, 지금 뭐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지금 선조가 아들 광해군을 보고 왕의 역할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렇게 부릅니다. 분조. 나눌 뿐 조정조.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이 위급한 상황에서 조정을 둘로 나누자는 거였죠. 자, 조선 조정을 둘로 나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죠? 이해가 안 돼. 자, 과연 선조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들을 좀 세워서 아들이 좀 이렇게 지휘하고 난 여기에 있으려는 게 아닐까요? 아들을 아들을 방패막이 한다고요? 내세운다고요? 아니, 어떻게? 잠깐만요. 네. 이건 정치예요. 아니 정치여서 아들을 어떻게? 정신 차리세요. 이건 정치예요. 지금 아니 이게 맞아요? 이게 맞으면 좀 충격이네요. 그러니까 좀 충격인데. 우리 배웠잖아요. 정치. 진짜로? 조선은 정치. 그러니까 뭔데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말도 안 아니. 돼. 전신대 좀 차리세요. 이거 진짜로? 조선 정치예요. 자, 이때 선조는요, 신하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헉이다. 천자의 나라에서 죽는 것은 괜찮지만 외적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외적의 손에 죽을 수는 없으니 조선을 떠나 천자의 나라로 불렸던 명나라에 망명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은 보다 안전한 명나라로 떠날 테니까 아들 광해군이 조선에 남아서 전란에 휩싸인 나라를 책임지라는 거였습니다. 이야. 진짜. 자, 이렇게 혼란에 빠진 조선을 수습하기 위해 광해군은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 걸음 걸으면 9번 넘어지는 험한 산길에도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물론이고요, 세자인 광해군까지 들판에서 노숙을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강원도와 평안도, 황해도의 여러 고을을 옮겨 다니면서 공석이 된 고을의 수령, 사또들을 임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방관들이 올렸던 상소와 보고서를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임진왜란 이후 마비되었던 조선의 행정 시스템이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광해군의 분조 활동을 과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믿음이 좀 이제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 진짜 고마웠을 것 같은데. 그럼. 그렇죠. 네. 자, 그 당시 기록을 한번 예원 씨가 읽어주시죠. 동군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인심이 기뻐하며 마치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이 젊은 세자를 보면서 민심이 점차 수습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큰 역할을 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게 조선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 광해군의 고군분투가 시작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광해군에게 한 가지 소식이 날아듭니다. 명나라로 망명하려던 선조의 계획이 취소됐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요. 일본이 명나라까지 쳐들어올 것을 걱정했던 이 명나라가 네. 조선에 지원군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게 명나라의 도움을 받게 된 조선은요. 수도 한양을 빼앗긴 지 꼬박 1년 만에 가까스로 한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압록강 근처 의주로 피난했던 선조는 다시 한양으로. 한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동안 정말 목숨 걸고 고군분투하면서 조선을 수습했던 광해군. 네. 사실 돌아온 아버지 선조가 이렇게 고생했던 자신을 정말 기특하게 여기면서 인정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 품지 않았을까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선조 한양으로 돌아오자마자 무엇을 했을까? 분조를 해체시킵니다. 야. 그리고 아들 광해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자인 광해군이 뛰어나고 광해군을 모시는 신하 중에는 현명한 사람이 많으니 나라가 번창하게 될 것이다. 이에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자 한다. 자, 왕의 자리를 물려주겠다. 네. 여기는요, 깜짝 놀랄 만한 선조의 속내가 따로 있었습니다. 선조가 이렇게 양위 선언을 할 때면요, 조선의 조정은 한바탕 뒤집어집니다. 신하들은요, 선조 앞에 엎드려서 아니되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전하를 외치면서 간곡하게 반대합니다. 왜였을 것 같아요? 만약 선조가 막상 양위를 하지 않으면 그 행동은 뭐가 되냐면 불충이자 신하들에겐 불충이요 광해군에게는 불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네. 광해군도요 매일같이 땅에 엎드려서 식사도 거른 채 양위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하고 또 호소합니다. 선조는 바로 이걸 노리고 양위 선언을 했던 겁니다. 아, 너무 충격이다. 선조의 양위소동은 자신을 향한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해 보기 위한 정치 전략이었습니다. 전쟁 7년 동안에 선조가 양위하겠다고 소동을 일으킨 게 무려 18번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지금 광해군에게 쏠리는 민심을 다시 자기에게 가져오고자 하는 정치적인 시험이고 테스트였죠. 대단하다. 맞습니다. 사실 선조는 아들인 광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줄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선조는 아들 광해군을 질투하면서 신하들의 마음을 떠보고 시험하려고 했던 겁니다. 진짜 힘들었겠다. 아, 진짜. 그리고 1598년 드디어 임진왜란이 막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요. 광해군은 선조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또 어떤 얘기를? 네? 어째서 세자의 문안이라고 이러느냐? 너는 임시로 봉한 것이니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라.
와 근데 이 어떻게 아버지가 말이 너무 심했어. 이렇게까지? 충격인데. 광해군은요 이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해서 피까지 토했다고 합니다. 오. 그럴만하네요 진짜. 자, 그런데 선조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데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광해군의 세자 측봉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당시 명나라와 조선은 이 군신 관계였기 때문에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만 조선의 세자로서 완전한 정통성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명나라에서 광해군의 세자 측봉을 지금 거절한 거예요. 이 명나라가 광해군을 조선의 세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대체 뭐였을까? 자, 광해군이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딱 해. 그렇게 광해군은 명나라로부터 무려 5번이나 세자 측봉을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선조에게 엄청난 비리미가 된 거죠. 가뜩이나 광해군이 못마땅해 했던 선조는요. 명나라가 거절한다. 이거 핑계를. 어떡하냐. 바로 이 명나라의 거절을 핑계로 광해군을 계속 압박했던 겁니다. 자, 그러던 1606년 결국 세자 광해군의 지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랜 세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선조의 정실 부인 의인 왕후는요 1600년 여름에 고열로 급사합니다. 이후 1602년 선조가요 19살의 새 왕비를 맞이합니다. 광해군 입장에서는요 자신보다 9살 어린 계모가 생긴 거예요. 아 맞네. 그 계모 이름이 인목왕후입니다. 인목왕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인물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계모 인목왕후는요 선조와 혼인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야. 와. 선조가 재위 39년 만에 얻은 첫 적자 영창대군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광해군이라면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끝났다. 더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교수님, 영창대군이 태어났을 때 광해군은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 게 적자가 태어나니까 이제는 계승 서열상으로도 광해군이 밀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오해예요. 당시 16세기 후반에 나라에서 이미 후계자로 승인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적자가 태어난다 해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게 당시의 판례였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아버지 선조가 광해군 자기를 굉장히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대안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서열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경랑에 휩싸일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렇게 영창대군이 태어난 지 1년 반 정도가 흐른 1607년 10월 광해군에게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아버지 선조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신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낀 선조는요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교서를 드디어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광해군과 영창대군 중 선조가 지목한 다음 왕은 누구였을까요? 누구?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 잘한데 줘야지 이거는. 그런데요, 사실 여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창대군은요, 당시 겨우 2살로 광해군에게 대항할 만한 힘과 세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죠. 2살인데. 그죠? 피눈물로 지켜온 영생을 네 건너에게 물려준다 생각하니 이 분통이 터져.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약 4개월 뒤 선조가 사망합니다. 험난한 세자 시절을 거쳐 벼랑 끝까지 몰렸던 광해군이 마침내 조선의 제 15대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광해군. 자, 그런데 이 광해군에게는요, 여전히 그를 불안하게 하는 존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불안하게 하는 존재. 대체 뭐였을까요? 명나라. 명나라 인정 못 받은 거. 바로 끝까지 세자 광해군을 인정하지 않았던 명나라. 자, 그런데 명나라가 끝까지 이 세자 광해군의 책봉을 거절했던 이유가 뭐였죠? 몇째? 둘째. 둘째. 그렇죠. 맞아요. 광해군이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해군의 친형인 임해군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광해군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된 광해군은요, 즉위하자마자 그 위협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광해. 형? 형을 죽여요? 친형 임해군을 영모 사건과 엮어서 유배를 보낸 겁니다. 다 제거해 버리는구나. 무섭다 무서워. 그런데 형 임해군을 유배 보낸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광해군에게 충격적인 보고가 하나 올라옵니다. 임해군이 유배지에서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해군은요, 형 임해군이 왜 죽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실상 파악을 위한 조사관 파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미한 게 뭘까요? 알고 있는 거네. 뭐가 있냐? 와, 광해군. 자, 그렇게 장애물일 수 있는 이 형 임해군이 죽은 지 한 달쯤 지난 1609년 6월, 광해군이 그토록 기다렸던 명나라의 책봉사가 한양에 도착합니다. 와. 세자 때 끝내 받지 못했던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조선의 왕이 되어서 드디어 받게 된 겁니다. 16년간 그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그 약점을 지워낸 광해군. 정통성을 확보한 명실상부한 조선의 왕으로서 광해군이 내디뎠던
두 번째 행보는 무엇이었을까요? 광해군은 조선 조정의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오직 인재만을 천거하고 어진 사람만을 기용하여 다 함께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당과 상관없이 좋은 인재들이면 모두 추천하고 기용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7년이나 지속됐던 그 전란의 후유증이요, 아직도 이 조선 전반에 아주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전후 복구 사업에 주력한 광해군은요, 토지를 개간하고 토지 대장과 호족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성곽과 무기를 수리해서 국방도 강화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큰별쌤이 짚어주는 별점 체크 포인트. 네,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 광해군 때 시행된 대동법입니다. 당시 백성들은요, 세금으로 곡물, 즉 그 지역의 특산물을 바쳐야 됐거든요. 그런데 대동법은요, 당시 화폐나 마찬가지였던 쌀, 이 쌀로 세금을 통일합니다. 이 쌀로 내다 보니까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요, 땅을 적게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도 돼요. 정말 그야말로 파격적인 조세제도 개혁이었습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백성을 딱 위한. 그럼요. 백성 맞춤형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의학과 약학의 수요가 높아진 이때 바로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동의보감이 편찬된 거죠. 너무 잘하는데요. 광해군 어떤 왕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네. 진짜 백성을 또 생각하고. 네. 폭군으로 기억하기에는 너무나 민심을 생각한 업적들이 많은데요. 그렇죠. 우리 알잖아요. 임진왜란 때 그 영웅 광해군의 모습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금 임진왜란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 광해군은요, 의심할 나위 없이 충분한 권위를 지닌 조선의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광해군이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 조선을 뒤흔드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5년? 사건의 시작은 1613년 3월 경상도 문경세제에서 벌어진 은강도 사건입니다. 한 무리의 강도들이 문경세제 길목을 지나는 상인들을 죽이고 은 수백 냥을 약탈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잡혀온 범인들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말을 뱉어냅니다. 그리고 이 말로 인해 광해군은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은화를 모아 무사들과 결탁한 다음 거사하려 했다. 와. 아, 거사. 영모? 맞습니다. 은상의를 덮쳤던 이유는요, 광해군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거사, 바로 그 반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 강도들이 밝힌 영모의 주도자는 누구예요? 김제남이란 인물이었습니다. 김제남은 바로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와. 역시. 이야. 그런 김제남이 광해군을 쫓아내고 왕위에 올리려고 했던 인물은
누구였을까요? 영창대군? 맞습니다. 이 관계가 맞춰졌습니다. 더 연결되죠, 지금? 완전 네. 완전. 태어난 그 순간부터 광해군에게 큰 위기를 줬던 영창대군은요, 언제라도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로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존재만으로도 거슬리는. 그래서 광해군은 다시 불안했던 겁니다.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 이때 광해군은요, 영모를 주도한 김재담과 그 아들들을 처형하고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냅니다. 사실은 이 영모가 뭔지도 모를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겨우 8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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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다음해 2월 강화도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영창대군이 죽을 때의 나이가 9살이었다. 겨우 9살의 나이로 영창대군이 유배지에서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9세. 아, 너무 충격이다. 이거. 자,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거는요, 영창대군이 죽은 이유입니다. 영창대군이 빨리 죽지 않을까 걱정하여 온돌에 불을 떼서 아주 뜨겁게 해서 태워 죽였다. 이게 가능해요? 광해군 잠깐만. 그런데 역시나 영창대군의 죽음을 파헤치는 사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 임해군이 죽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은강도 사건 이후 또 다른 목표를 선택한 광해군. 또 다른 목표는 누구였을까요? 궁궐에 나타난 그 순간부터 광해군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인물. 대비가 된 광해군의 계모, 임목대비였습니다. 영모 혐의로 처형당한 김재남의 딸이자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대비는 광해군이 설계한 영모 사건의 마지막 남은 관련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영모 사건에 얽혀 있다고 하더라도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처벌한 건 이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효가 정말로 중요한 이 유교 사회 조선에선 이거는 폐륜이죠, 폐륜.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금기에도 광해군은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이후로는 대비의 호칭은 없애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대비라고 하지 말고 정실부인 아니다. 정식은 아니다. 그냥 맞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광해군은요, 지금의 덕수궁에 임목대비를 유폐하고 그곳을 서궁으로 낮춰 부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즉, 임목대비에게서 대비의 호칭을 뺏고 오늘날로 본다면 가택 연금을 시킨 거예요. 아, 진짜. 조선 왕조 역사상 전무후무한 폐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광해군의 공격으로 아버지와 형제, 아들마저 잃은 임목대비. 자, 그런 임목대비가 이제는 왕실의 큰 어른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마저 빼앗긴 채 강제로 궁궐에 갇혀 죽은 듯 살아야 했던 겁니다.
어머니를 유폐하고 동생을 죽이면서 훗날 폐륜을 저지른 폭군으로 기록되는 광해군. 그의 이런 행동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패모살제, 버릴 패, 어머니 모, 죽일 살, 아우제. 아우, 딱 봐도 뭔가. 진짜 이 설명만 들어도 되게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조선에서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죠? 엄청나게 충격이었죠. 아무리 어머니가 설사 역모에 약간 연루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효도로서 덮고 넘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더 들춰내가지고 어머니를 유폐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 그대로 폐륜이고 이걸 계기로 해서 그동안 광해군의 그 측근이었던 북인이라고 하는 붕당 내에서도 상당수가 광해군에게 등을 돌리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왕위를 안정시키겠다고 자기가 믿고 한 행위이지만 결과적으로 왕이지만 고립당하는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네. 평생 자신을 불안하게 했던 위협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정말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멈출 줄 몰랐던 광해군. 그는 장자인 형과 적자인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마저 유폐시키면서 유교 사회 조선에선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행동들을 이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명나라에서 황제가 광해군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해옵니다. 자, 그 요구는 뭐냐면 바로 조선의 군사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자, 왜 갑자기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아, 그 후금이 그때 막 명나라를 조금 위협하고 있었을 때. 맞습니다. 자, 그 이후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자, 만주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었던 이 여진족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후금, 이들이 바로 명나라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명나라 황제가 광해군에게 바로 이 후금과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조선에서 파견해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자, 이때 광해군 명나라의 요구에 어떻게 응했을까요? 조선은 전쟁의 후유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만 명의 군대를 동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하죠. 조선 군인들은 실전 경험이 없는 농부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압록강변에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놀리는 건데? 자, 이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파병을 거부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광해군의 심기를 아주 불편하게 하는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어떤 목소리가 올라올 것 같아요? 가야 됩니다. 의리는 지키셔야지요. 맞습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명나라는 조선의 부모국이자 임진왜란 때 은혜를 베푼 은인인데 부모와 은인이 도와달라고 했으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도와야 합니다. 신하들의 입장에서는요, 어린 동생 영창대군을 죽이고 어머니 임목대비를 유폐하고 효를 저버린 광해군이 이번에는 명나라마저 배신해서 충을 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유교로 무장한 조선의 신료들로서는 왕의 자질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결국 신하들의 독촉과 명나라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광해군은요, 이듬해 2월 한 차례 지원군을 보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후금에게 패배해서 요동 지역을 명나라가 빼앗깁니다. 다급해진 명나라 황제는요, 그의 대리인 자격을 가진 어사에게 황제의 공식 문서인 칙서를 쥐어주고요, 조선으로 보냅니다. 바로
또 한 번 조선에 지원군을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광해군은 이번에도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광해군은요, 이번에는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단호하게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이거는요, 명나라 왕제의 책봉을 받은 조선의 왕이 공식적으로 문무백관이 지켜보는 면전에서 명나라 황제의 명령을 거절한 겁니다. 어떻게? 이거 완전, 엄청난 모습을 지금 보인 거예요. 완전 갈라서는 거네요. 조선 역사에서 이런 모습은 그렇죠.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온 거예요. 광해군의 두 번째 파병 거절 이후 신하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제는 뭐 더 같이 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효는 좀 참아줄 수 있었는데 이 충은 이거 못 참아. 이 신하들은요, 근무를 거부하면서 조정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신하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광해군. 그런데 광해군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다시 엄청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밤낮으로 일삼는 것이라고는 오직 궁궐을 짓는 한 가지 일밖에 없었다. 궁궐을 짓는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궁궐을 지어요? 광해군이요, 창덕궁과 이 창경궁을 대신하고 남을 규모의 큰 두 개의 궁궐을 동시에 짓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궁궐 공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을까? 하하, 어마어마했습니다. 3개월간 궁궐 공사에 들어간 철이 무려 10만 근. 이 정도 철이면요, 조선이 만드는 1년치 무기의 10배에 해당합니다. 너무 많아. 근데 그거 다 백성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광해군의 이런 국고 낭비는요, 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한산성이나 강화에 있는 그 군량미, 이런 쌀, 이런 거 가져다 쓰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군사 요충지에 비축해 놓은 곡식들까지 가져다 썼을 정도입니다. 왜 그런 거죠? 그냥 다 때려 붓고 있는 거예요, 궁궐 공사에. 자, 그런데도요, 국고로는 도저히 궁궐 공사 규모를 감당할 수 없어지니까 광해군은 다른 방법을 마련합니다. 공사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제공하면요, 당상관이라는 고위 관직을 내렸다는 겁니다. 어휴, 고위관직을 줘. 자, 그리고 이런 관직을 가리켜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행당상, 불, 물, 나무, 쇠, 흙, 오행, 이 5가지 종류로 얻은 당상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재를 바친 사람, 땅을 바친 사람, 석재를 바친 사람들에게 벼슬을 줘서 온갖 사람들이 당상관이 된 것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따놓은 당상이다, 이게 그런 말인가? 와, 대박! 에? 오늘 왜 이래요? 소름. 왜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뭐 따놓은 당상이 무슨 말이에요? 따놓은 뭐예요? 따놓은? 이랬잖아. 따놓은 당상,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 진짜? 네. 와, 어이, 오늘 왜 그래요, 도현 씨? 너무 똑똑해졌어. 아 천천히 해 형. 어떡하지? 진짜. 위치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거 주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 많은 일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불만이 터져 나올 정도로 이 궁궐 공사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은요, 하늘을 찔렀죠. 대동법이라는 파격적인 제도까지 시행해 가면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왕이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광해군이 완전히 변해서 이 궁궐 공사에 집착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신하들이 광해군에게 올렸던 상소에서요,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을 현혹시킬 뿐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풍수의 설은 경전에 나타나지 않은 말로 괴상하고 아득하여 본디 믿을 수 없습니다. 아, 광해군을 지금 현혹시키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풍수질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광해군이 맹신하고 있던 풍수설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인왕산에 왕기가 서려 있으니 인왕산에 터를 잡은 사람은 앞으로 왕이 된다. 인왕산 터에서 왕이 나면 그 존재는 광해군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위협한 이거는 존재가 또 거기에 그렇죠. 새로운 위협이 지금 나타난다고 또 나타난다. 판단한 거예요. 광해군은 아버지 선조부터 출발해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그 지위에 대한 자리에 대한 이 위협감, 이 위협을 받으면서 극도의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또 인왕산 쪽에 왕기가 서리고 있다는 얘기 지금 들은 거예요. 다 위협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다. 이거.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광해군이 지은 궁궐의 위치 어딘지 아십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경희궁으로 불리는 경덕궁, 그리고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인경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덕궁과 인경궁 요 뒷산, 이 뒷산이 바로 그 풍수설에 나온 인왕산입니다. 당시 수도 한양에 돌고 있던 이 풍수설을 듣게 된 광해군, 어떤 생각했다? 아, 영산으로 가야겠다. 그렇죠. 이제까지 광해군이 늘 그래왔듯이 광해군은 그 위협을 애초에 제거하기 위해서 인왕산 터를 자신이 차지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인왕산 자락에 궁궐을 지은 거구나.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뭐 여러 일이 있다고 하지만 세사 때랑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 다르죠. 그런데 지금 이쯤 오면은 광해군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그 피해망상 같은 증세를 많이 보이고 모든 신하들을 믿지를 못해요. 근데 그러면서 자기 왕위에 대해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주로 뭐 어떤 말에 혹하냐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풍수, 도참, 뭐 미신, 점 맞아. 그런 말들에 혹하거든요. 광해군 말년에 광해군이 바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조정신료들의 파업이 계속되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1623년 3월 13일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유폐되어 살면서 지금까지 죽지 않은 것은 오직 오늘을 기다린 것이다. 누가 한 말인지 추측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잠깐만 인목 대비? 아, 그 궁에 있었잖아. 네, 지금 아, 맞다, 가택에 맞다. 있었어. 맞습니다. 서궁에 유폐되어 있던 인목대비가 드디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응. 자, 그리고 이때 인목대비가 기다린 그날, 그 오늘 광해군을 몰아낸 쿠데타의 그날이었던 겁니다. 인목대비가 모습을 드러내기 하루 전날인 3월 12일 밤, 천여 명의 군사가 광해군이 묵고 있는 창덕궁으로 향합니다. 자, 그런데 광해군을 몰아내고 궁궐을 점령한 이들의 쿠데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명분. 명분. 아, 좋아요. 맞습니다. 바로 왕실의 최고 어른 인목대비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인목대비가 그들의 쿠데타를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쿠데타는 영모 반역이 아닌 본래 바른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의 반정으로 완성될 수가 있었죠. 왕실 최고 어른으로서 다시 광해군 앞에 서게 된 인목대비. 광해군은 그녀 앞에 무릎 꿇은 채 파위당합니다. 그리고 그 인목대비의 인정을 받아 당당히 조선의 왕위를 차지한 인물, 바로 인조였습니다.